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원장님, 본장님 수학과학은 많이 도움되셨나요? 저는 이제 피곤하시겠지만 힘드셔도 입시에 대해서 이제 2025학년도 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승리였죠? 아직 우리 아이들은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1년도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능에 대한 이해를 할 건데요. 22학년도 수능부터 이제 국어가 공통 선택으로 하는 이제 공통의 독서문학 선택은 학폭과정문, 언어과정기에 폐기돼서 시험을 봐라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수학은 이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한다는 취지 하에 이제 공통은 수학 1, 2 대부분 고2 때 배우는 과정이고 선택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 했고, 영어 한국사는 전체평가고, 한국어 이제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해라. 사회 2개 해도 되고, 과학 2개 해도 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해도 되고, 사회 하나만 봐도 되고, 과학 하나만 봐도 되고, 선택할 수 있어요, 다. 한국사만 필수이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나머지 과목들은.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국어 시험 보고 나 수학 보기 싫어. 그럼 대기실에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영어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필요한 과목만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응시 인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원은 한국사 인원입니다. 어쨌거나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발표가 됐었을 때 저는 이제 22학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국어를 하작하고 언매를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빠르게 보는 거잖아요. 표점은 하나로 나와요. 국어 표점. 과목 선택만 나오고 표준 점수는 그냥 일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수학도 그렇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표점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3년치를, 2년이죠. 2년치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22학년도 최초 이제 3월 모의고사서부터 이렇게 쭉 갔었을 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뭐 화작하고 언매의 점수 차가 막 7, 8점 나기도 했었어요. 수학은 더 많은 아이 역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실전에 뚜껑을 열었더니 언매하고 화작은 대략 2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만점자에. 그다음에 미적, 기하, 학통에서는 학통이 144점, 미적, 기하가 147점. 3점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것 같지 않은데 이 수학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미적하고 기하가 147점인데 1등급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얘네가 9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학통은 상대적으로 1등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22학년도가 딱 시작해서 정시 접수를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문과 침공이었어요. 예전에 가영, 나영이던 시절에는 가영이 이과 아이들이고 나영이 문과 아이들이었어요. 나영 아이들은 가영,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대부분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은 지원 자체를 못해요. 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영 아이들은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차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 나영의 표준 점수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평균과 표준점 편차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나영,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이 다 못한다는 건 아닌데 문과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는 예체능도 있고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죠. 그럼 만점자의 표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과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포기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균이 올라가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되면서 이제 이 미적기하 선택하는 아이들이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거죠. 서울대 경영, 연대 경영, 고대 경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22학년도에 제일 인상 깊었던 아이가 그 부흥고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고대 경영을 썼습니다. 교차 지원을 해서. 그래서 고대 경영을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서강대 전기전자 합격한 아이도 그 연대 경영을 갔어요. 그런 식으로 교차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학통을 선택하는 애들 중에 최상위 아이들 이 2점 차이, 3점 차이가 생각보다 근데 또 반영될 때는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선택하는 비율이 언매, 화작, 그 미적, 기하, 학통을 보시면은 국어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언매하고 화작도 마찬가지예요. 언매를 조금 더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언어가 문법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대다수의 못하는 아이들이 화작을 했어요.
그럼 수학하고 같은 이치로 이제 분리하게 되죠.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났더니 원매를 30%가 선택을 했었는데 35%로 늘었어요. 그리고 미적이 39%였는데 45%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확통이 48%로 최초로 5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확통 선택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해를 봤더니 원매하고 화작은 원매가 4점 정도 높았고 우리는 3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자, 두 번 정도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최상위권 아이들이 원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18 정도 늘어나죠. 34%. 그 다음에 미적도 4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확통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서울대 경영이나 이런 데를 쓸 때 미적을 해야 유리하다 보니까 또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각 사이트마다 예상 점수가 나온 걸 보니까 원매는 최고점이 146에서 148, 그다음에 화작은 144에서 146 정도, 그리고 미적이 147, 146, 그다음에 확통이 내려가요. 점수는 꽤 크죠. 만약에 139랑 147 해버리면 8점 차이 나는 거예요. 만점인데 서로 만점이에요. 여기에 최상위권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이동했을 확률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성적표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물론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엄매가 많이 애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적성이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매체나 아니면 언어 쪽에서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점수가 24점인데 사실상 화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막 찍지 않고 글을 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19점 이상 나와요. 공부를 하면. 그죠? 그리고 안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14점 되게 많은데 언매를 선택을 했을 때는 문법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매를 선택했던 학생 올해 이제 공사 합격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언매를 했는데 점수가 15점씩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 그냥 화작을 돌려라. 그래서 화작을 했더니 22점 나오더라고요.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학별로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한번 탐구를 해봤는데요. 이제 24학년도와 25학년도가 좀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어는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엄매나 화작 중에 제재가 없어요. 근데 24학년도에 수학은 미적기야.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부터 중앙대까지 갔을 때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자연계열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24학년도에는 올해죠.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확통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작년 그 전년도는 안 됐어요. 얘는 미적기야만 됐었어요. 나라에서 이제 압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이과 폐지, 수능 취지에 맞춰서 해라라고 해서 얘는 풀어줬어요. 근데 이제 25학년도, 우리가 갈 학년도죠. 대학들이 발표한 상황에 보면은 서울대는 미적기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다 확통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확통을 해도 이과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확통을 하면 이과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표점에서 밀리잖아요. 표점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잘하는 아이들이 확통 쪽으로 넘어가서 표점이 올라가면 해볼만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내년에는 큰 변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학도 2024년도에는 다 과학 요것만 탐구 서강대,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과학은 한 과목을 꼭 응시해야 된다. 나머지 과학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서울대만 과학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탐구. 그다음에 고대가 이제 과학을 해야 되고 자동. 그래서 탐구를 사탐을 해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수능 자체에서는. 그다음에 전형별 유형 모집 인원입니다. 이건 이제 대교협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25, 24, 쭉 연도별로 보면은 수시 모집 인원 전체의 대학들,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인원이 대략 25학년들은 79.6%가 되고 정시에는 20.4%. 그래서 전체 34만 934명을 뽑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는.
보시면은 수시가 77%, 75%, 78, 79, 79.6 조금씩 늘어났죠. 그다음에 정시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실제 이제 수시에서 이 뽑는 인원 중에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56.9%, 수시 인원 전체에서 56.9%를 내신으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은 29.1%, 논술이 4.1%, 뭐 실기 실적이 8.3%에서 대략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수시의 87%를 차지해요. 거의 다 뽑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나서는 내가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 정시에 보면은 대략 6만 3천 명이 정시로 뽑습니다. 대기업 자료는 매년 올라오는구나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을 구분을 해보면은 수시에서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가 32%, 종합이 44%를 차지를 해요. 역전이 됐죠, 아까 거하고. 그죠? 종합을 좀 더 많이 뽑죠. 교과보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보면은 대략 교과가 68%로 확 올라가죠. 비수도권 지방은 교과 위주로 더 많이 뽑고 종합을 적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전체 6만 9천 명 중에 수도권에서 4만 3천 명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2만 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쪽에 정시의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은 막 6명, 과당, 3명,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방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또 교과를 훨씬 더 많이 뽑고 수도권은 정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뽑습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대학들 전체 데이터예요. 이거는 190개가 넘는 대학, 4년제 대학의 전체 데이터고 좀 더 편하시게 가고 싶은 대학들 이제 서울대서부터 대략 동국대 정도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도 정원 내 전형으로, 정원 내는 빼고요. 정원 내 전형으로 보시면은 교과 전형이 이제 서울대서부터 이제 동국대까지 쭉 보면 서울대는 이제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지역 균형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주요대 모집 비율은 전체 모집에서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교과 전형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전체 모집 인원의 45%가 교과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11% 정도 썼습니다. 종합전형을 보면은 전국은 23% 정도인데 주요대는 34%로 확 늘어났죠. 왜 주요대는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더 선호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은 변별력이 없어요. 이 수도권 대학에서 봤을 때. 이 학교의 1점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죠. 이 학교의 2.0 누가 잘하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전형을 좀 더 선호합니다. 논술은 전체 전국에서는 대략 3%인데 요 대학들이 한 8.5%.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 논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모집 인원이 적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줄어요. 근데 고대가 밀리기는 했어요. 고대 논술 없었었거든요. 내년부터 고대에서 논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실기 전형이 예체능 전형과 수학, 과학, 영어 특기자인데 수학과 영어 특기자가 특히나 수학과 특기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외국어 특기자가 일부 남아있고 대부분 이건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정시예요. 정시는 전국에서 20% 정도 뽑는다고 했는데 주요대는 40% 가까이 뽑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 2023학년도까지 그 주요대 16개 대학한테 니네들은 종합과 논술 비중이 너무 세니까 정시 비중을 늘려라 라고 압박을 가해서 그럼 좋다. 대학들도 수능으로 뽑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뽑습니다. 41%. 그 부분이 대략 40%, 47%, 45%까지 있고 아마 2대가 30%, 2대는 그 16개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이게 41%, 표면적으로 41%지만은 수시는 100% 충원이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의대는 또 튈 데가 없잖아요. 연대 의대도 켜요. 서울대로. 근데 이 튀면은 뽑아놓으면 충원하다가 마지막에 못 뽑은 인원이 있으면 그 정시를 또 넘깁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가요. 정시 인원이 주요대는 꽤 많이 뽑아요. 자, 이제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그거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전형들도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특히나 이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었어요, 올해까지는. 그리고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교과 100을 뽑고 최저를 집어넣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와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교과 80인데 점수폭이 낮아요. 극단당 점수가 굉장히 적어서 이 서류로 많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대는 교과 90이라서 순수하게 그 교과 10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출결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보는 게 맞아요. 성균관대는 이 교과가 있고 전체 과목의 정성평가, 서류를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순수하게 교과는 진짜 서강대와 연대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한양대도 교과 90에 교과 정성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뭐 최저가 있고 없고 여기 있는 대학은 대부분 다 있는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달라져요. 이거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10명을 해준대요. 추천. 학교 추천. 고3 중에 10명. 그러니까 고3만 쓸 수 있는 거죠. 고려대는 12명. 이것도 고3만. 서강대는 20명, 고3만. 성균관대도 고3만 15명. 근데 한양대는 11% 재수까지 하겠다. 11%면은 300명이면 33명까지 추천을 해주는데 재수생, 작년에 내신 좋았던 애가 쓰겠다고 하면 올해 재학생이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컷이 궁금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컷이 대학들마다 발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한양대는 꾸준히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이 상위권 대학은 잘 발표를 안 하고 설명회에 가면 자료를 조금씩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다 까놓고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요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전형 평가 공개가 나오고 그걸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연세대학교 22학년도와 23학년도 이때는 최저가 없으면서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마다 보실 수 있는데 1점 첫 해죠. 이때서부터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많이 없다고. 그래서 70% 컷을 보시면은 1.4, 1.3, 1.4, 1.5, 1.5, 1.4, 1.6, 2.6대도 있고 1.4 있고 의대 1.04, 그죠? 치의예과 1.15, 간호학과 1.84, 약학과 1.4. 애초에 처음에 이제 발표하고 나왔을 때 딱 보고서 생각보다 낮아요. 이게 낮아요. 한양대에 비교했을 때는 이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해도 보니까 70%컷이 비슷하죠. 1점대 중반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아마. 근데 내년에는 최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과 100으로만 뽑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는 또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이게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도 생각보다 연대보다 조금 더 낮은 형태로 구성이 되죠. 50% 컷, 70% 컷. 50% 컷과 70% 컷은 10명 뽑을 때 5등 안의 점수와 7등 안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컷이 대략 요 정도. 아까 설명드렸을 때 서류 비중이 크다고 했죠. 극간당 점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서강대도 대략 1점대 중반에서 이 정도 후반까지의 형성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 고대도 최저가 있고요. 서강대가 그러니까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서강대라는 학교에서 최저를 마치면서 이 내신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을 때 사실상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되는 라인 정도의 대학이면은 1점대 5 이내로 나와야 돼요. 합격선상이 1.5 이내 매년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때 1.9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1.63, 1.5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히는 지방에 있는 내신 좋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낮아요. 여기도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를 맞추면서 이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1점대 후반의 아이들 중에 최저도 맞출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미 정시에 연고대를 갈 수도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잘 안 해. 애매한 지역에서 이 최저를 간신히 맞추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한양대. 한양대는 수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수요가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생겼죠, 한양대도. 근데 보시면은 첫 해에 이게 막 1.5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이게 화학공학과예요. 이런 게 나왔어요. 첫 해. 이때는 원래 이 주요 대에서는 한양대만 교과 전형을 꾸준히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 그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막 생긴 거죠, 교과 전형이. 첫 해에 혼란스러웠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내년에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다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인데요. 연대보다 훨씬 높죠? 아까 형성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연대가. 실제로. 실제 보면 화학공학과가 이때 막 뚫렸죠. 뚫렸는데 이때 1.12 50% 컷 1.25입니다. 뭐 1.11인 이 아이. 저는 얘가 되게 궁금했어요. 1.11이면은 사실상 지방 국립의대에 지원을 했었을 때 최초 합격권이에요, 실제로. 근데 얘는 왜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썼을까요? 이 아이는? 예. 한양대가 뭐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학교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이 아이는 그 내신을 가지고 더 갈 수 있었는데 왜 한양대를 써서 여기에 합격을 했을까? 수시를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시를 내가 이제 6달, 이제 당장에 내년 9월이에요.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원서를 쓰는데 원서를 쓸 때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 6월 모의고사도 받고 9월 모의고사도 받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때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여기를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쓸 수 있어요. 상황이 두 개가 되겠죠? 이 상황이 좋은 걸까요? 이 상황이 좋은 걸까요?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게 가는 게 좋을까요? 낮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은 거죠. 자, 9월 달에는 이미 3학년이 다 끝났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교과나 종합전형은 아까 보셨듯이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들 중에 이 정도 선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겠죠. 쓸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교과나 종합은. 그럼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이 아이는 9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대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럼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하면 얘는 성공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건국대 정도까지 갔더니 대략 1점대 후반대에서 이 정도 되는 나옵니다. 이때 최저가 있을 때. 건국대도 최저를 없애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름 있는 대학들은 웬만하면 다 1점대 중후반 선에서 2점대 후반 선이면 끝나요, 교과는. 건국대 정도까지 가야 이제 2점대 초반대가 좀 나오죠. 그 정도 선. 내신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 내신이 나왔으면 이미 정시의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나 논술, 수능을 정시를 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정도 성능을 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도 지금 막 뒤섞이고 있어요. 예전 전형에서 대학들마다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막 바꾸고 있어요. 이 수시에서 이제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종합전형이거든요. 종합전형을 뽑을 때 서울대나 연대, 고대의 그 목적은 뭘까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수시의 목적이죠. 그죠? 서울대나 연대, 고대 아이들은 그 학생, 서울대나 연대, 고대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골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차이점. 학생종합전형의 차이점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면접이 있어요. 그죠? 서울대 지교는 일반 면접이고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구들 선전하는 최고 난이도의 신중 면접을 보고 연세대학교도 이 면접이 활동구역의 면접은 이 서류
대시문양 문제이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강대나 성균관대 하는데는 이게 전형이 지금 막 복잡해졌는데 원래는 하나씩밖에 안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면접이 없어요. 일부과를 제외하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필시에서의 목적은 연고대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죠? 연고대들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평가하고 최저도 거의 없어요. 그죠? 우산학교, 그 다음에 우산 아이들이 지원을 했었을 때 그냥 납치를 하는 거죠. 연고대 못 가게. 그죠? 대부분 납치가 되면 행복해요. 대부분 납치가 되면 행복한데 간혹 이제 서류를 써서 내가 9월에 성균관대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학생부장을 던지는 거죠. 면접도 없으니까 던져놨어요. 시험을 봤는데 9월보다 훨씬 잘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점까지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성균관대가 이제 합격자들에서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비록 이런 학교들뿐만 아니라 이 이하 대학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서 접수할 때 그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좀 하고 그리고 예술 성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다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아무래도 이제 전교 1, 2등만 지원하죠. 학교장 추천 2명이기 때문에 그 50%가 70%씩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반 전형도 생각보다 높아요. 과거형 제고에도 좀 많이 쓰는 전형이거든요. 약학 계열이나 의학 계열은 잘 안 쓰지만은 다른 과들은 기계공학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이 과거형 제고 아이들이 예전에는 서울과고라든지 한과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바닥을 기던 아이들도 서울대 지리는 일반 전형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학교가. 영재학교가 많아지고 과거도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 가지는 못해요. 예전에 막 서울과고 98명 서울대 합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컷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인데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최저가 있으면서 컷이 이 정도 선. 아까 교과 전형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들. 그리고 고려대는 학업우수형과 계열적 합이 있는데 학업우수형은 최저가 있으면서 내신을 어느 정도 봐요. 얘는 서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권이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일반고에서 내신 좋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근데 계열적 합형은 최저가 없으면서 인문과 아이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컷이 많이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내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강대 종합전형은 대략 2점대 중반대에서 2점대, 3점대도 껴있는데 대략 이 정도 선에서 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을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고대에서 학업부수랑 계열적 합으로 뽑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뽑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학과 모집하는 과가 있는 거고 계열이 있는 거고. 성적학대는 대략 종합전형은 2점에서 3점대까지 이 정도 선이고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해 내신은 들어가는 1.5 이내였습니다. 이 정도 같습니다. 한양대는 최저가 없고 성적대는 이 정도 선에서 1점대에서 2점대, 3점대까지 이렇게 수준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주요대,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를 생각을 했었을 때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1점대 극초반서부터 2점대 후반까지 폭이 꽤 넓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고 우리 지역으로 따져다 보면은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초반 정도까지 줄이죠. 그죠? 그리고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을 하더라도 대부분 2점대 초반 정도. 그 다음에 숭실대나 이렇게 세종대 정도까지 가면은 2점대 중반 정도. 그래서 종합이나 교과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학교를 지원을 할 때 종합전형에서는 연계 과목이 있어요. 내가 배우는 과목들. 지금 2학년이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과학들은 다 봤지만,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제 원가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지만은 내가 다음 학기, 3학년 때 1학기 때 종합전형을 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이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서울대에서는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25학년도 올해 4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자료 보시면 3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장 과목이 있죠.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그다음에 이제 권장 과목은 이수를 그냥 권장하는 과목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그러니까 인문대학은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경제학부만 미적분과 학풍을 해라. 이렇게 권장으로 해주고 있죠.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이제 그 농생명대학도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관련된 과목들의 수학은 이제 미적학풍 기하를 다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공대 보시면은 물투. 그죠? 그 다음에 권장 과목에는 이제 학풍이나 뭐 미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가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서범대학이 있고 생활과학대학이 있고 의대는 생명과학원과 생명과학 2 미적분 학풍 기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장 과목들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3학년 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2개 정도를 하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3개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4개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3개로 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한테 맞춰서 이 과를 선택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주요대 이상을 갔었을 때는 여기 서울대 지침에 따라서 이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연대 설명회를 할 때 입학처장이 한 7, 8년 됐을 거예요. 7, 8년 전쯤에 연대 입학처장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기계공학과를 쓰면서 너희 학교에 물리투가 개설이 됐는데 왜 이수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한마디를 던졌죠. 한마디를 던져서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거기에 와있던 학원 관계자들, 학부모님들이 그럼 공대 가려면 무조건 물리투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 분위기가 쫙 퍼졌었죠. 사실상 그때는 물리가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면 지금처럼 ABC가 아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다 물리를 해야 된다. 공대를 가야 되니까. 나는 인성을 지금 힘든 점수인데 그 물리투를 그 학교에서 선택을 했다가 8등급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에는 그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썼을 때는 이제 그 대부분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더 좋았을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가 쓰는 대학이 더 높다 보니까 논술로 더 치중을 하게 되죠. 논술 전형의 특징은 이제 논술 100, 교과가 10이나 여기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논술 100으로 뽑아요. 연대만 최저가 없고 나머지가 최저가 있고요. 올해 같은 시험이었을 때에는 최저를 맞추면 굉장히 유리한 게 논술 전형이 됩니다. 그래도 경쟁률은 어마어마하죠. 낮은 경쟁률이 대략 20대 1, 높았을 때는 뭐 한 40대 1, 50대 1까지 가고, 뭐 약대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가 작년에 666대 1이었죠. 이 정도의 그 경쟁률을 보이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2학년까지 내신 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논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논술을 할 때는 중앙대 이상을 준비를 할 때 이제 12월 19일 날 아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원래 11월에 봐야 되는데 이게 뭐 해킹당해가지고 밀려가지고 12월 19일 날 모의고사 보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해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 라고 하면 겨울방학서부터 논술 수업을 들으라고 해요. 주 1회 정도. 자연계열 기준이고요. 왜냐면 여기에 오는 아이들 중에 수학이 1등급이 아닌 애들은 없어요. 근데 내가 수학 실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논술학원에서는 수학 2, 3등급도 논술 막 밀어요. 합격하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 실패를 해요. 실제 이제 중앙대 이상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무성고 학생이었는데 내신은 대략 2점대 중반 정도 나오고 수학이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11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 성적은 상상 추세였고 그 아이가 이제 중앙대 논술을 썼거든요. 제가 쓰라고 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논술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걔한테 한 말은 딱 그거예요. 네가 수학일을 찍어라. 그럼 가면 안 밀린다. 그래서 수학일을 찍었어요. 걔가. 그리고 9월달에 찍었어요. 9월달에 찍고 근데 나머지 과목이 아쉬웠어요. 많이. 그래서 중대가 정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대 논술 쓰라고 했죠. 그래서 논술장에 갔는데 중대는 논술 출제가 미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하랑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얘는 기하를 안 했거든요. 얼마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미적 문제가 더 많이 나왔대요. 운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건축학과를 그 논술로 합격한 아이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논술 준비를 시킬 때 일단 12월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급이면 중대 이상을 해요. 그럼 그 이 아이들 내신은 안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 대부분 얘네들은 6논술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논술을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학을 1등급을 찍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전에 그 가영 나영이던 시절에 가영의 수학이 2등급이었던 남학생이 있어요. 안양고 남학생이 있는데 얘가 2에서 3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가영 일대의 2, 3등급은 지금 거의 1, 2등급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이 아이가 내신이 5등급이에요. 안양고.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국어 5, 수학 2, 영어 5, 탐구가 4, 5.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가지고 이 9월달에 얻어 접수할 때 너는 수원대 적성을 써라. 그리고 가채대 적성을 쓰고 적성 이렇게 2개 써놓고 나머지를 수학만 논술 보는 학교들 아주대랑 인하대랑 광운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자.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수학을 잘하면 수학이 유리하면 그 적성에서도 되게 유리했었거든요. 수능국에 한 달 전에 이제 그 발표가 나요. 수험대 합격했대요. 오늘 다행이다. 그럼 이제 너는 논술 준비만 해라. 수능 아주대나 이런 데는 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창대 적성도 합격했대요. 다행이잖아요. 이제. 마음이 좀 놓였어. 근데 수능이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논술학원들은 대부분 종강을 했어요. 수능 끝나고 이제 파이널 반드시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한 달 동안 그 아주대하고 이런 데 기출문제 풀어보고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 준비해라. 그러면 수능 끝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2주 반이 있어요. 2주. 아주대가 맨 끝에 봐요. 이나대가. 그래서 2주 동안 논술학원을 다니고 아주대 기계공학과 최초 합격했어요. 논술. 그 아이가 논술을 봤었을 때 논술 준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실력이에요. 얘가 결국 2등급 찍었거든요. 2등급 끝에. 근데 아주대라는 학교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대가 논술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 2주 동안이 있죠. 아주대 시험장에 가보면 최저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와요.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해 보여요. 느낌상.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수학만 1이고 나머지가 막 밑에 바닥을 치는 아이들도 한양대 논술도 썼을 거예요. 한양대 논술도 최저가 없습니다. 뭐 2등급하고 2등급 맨 위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다른 과목 발레트 맞으면 건대 이상 가거든요. 정시. 그러면 2등급 끝에서 3등급 요 사이 아이들이 싸워요. 그러면 2등급 맨 끝에 있는 애가 잘할까요? 3등급 맨 위에 있는 애가 잘할까요? 그날 자기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오는 애가 이겨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수학 실력이 되면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상이 나오면 왜냐면 제시문 분석해야 되고 자기 의견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판단이 됐었을 때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논술은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한양대가 제일 잘 발표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22학년도에서 내신 평균 점수하고 논술 평균 점수 이렇게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3학년도 거에서는 내신을 이제 발표 안 하더라고요. 내신 발표 안 하고 요 논술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대략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의예과 같은 경우 76점, 그다음에 기계공학과 76점, 융합전자가 84점이고 의예과는 76점이네요. 수학교육과도 83인데, 그죠? 그러면 의예과 애들보다 수학교육과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하는 거죠? 문제가 달라요. 의대 문제하고 예대 문제가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 선상에서 성적대가 논술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 쭉 봤었을 때 대략 이제 수능백이고 무대가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대 지균으로 나눈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신을 들어가게 해서 뽑는 전형이 좀 생겼고요. 연대는 수능 100으로 뽑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그 지역적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이제 교과 40%, 수능 60%로 가고 일반 전형을 1단계 수능으로 뽑고 2단계에 교과가 들어갑니다. 교과라는 게 그 내신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해서 A, B, C, D 평가를 해가지고 그 아이의 A, 뭐 A, B에서 감점이 약간 있어서 수능으로 뒤집을 수는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대 자유전공 쓴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원두개가 되면 서울대를 지원이 안 되는데 자유전공은 됐어요. 자유전공을 썼는데 수능 성적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얘가 내신이 2.5 이하였어요. 신경부였는데 그러면 내신에서 밀릴 줄 알았더니 합격을 하더라고요. 취업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수능은 대부분 수능으로 뽑고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끔씩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군, 나군, 다군 원칙적인 사전적인 아니라 원칙적인 의미는 전형 기간의 차이예요. 원서 접수는 같이 하지만 같은 날에 하지만은 가형 전형 기간, 다형 전형 기간, 다형 전형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아는 내용은 서울대가 나군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연대하고 고대는 나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군을 해요.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연고대가 나군이었어요. 서로 피하는 거죠. 자, 서강대는 어차피 서울대 쓸 애들 우리한테 안 쓴다. 연고대 애들 뺏어야 되니까 나군을 가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랑 한양대는 이제 가나군, 가나다군. 이 다군이 새로 생겼어요. 조금 원래 가나로만 뽑았었는데 이제 연대하고 박치기를 시키는 학과랑 연대 애들을 뺏어와야 되는 학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전형은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대학 어디가에서 이 결과를 또 친절하게 오픈을 해줬어요. 이게 또 22학년도 전년도 거와 23년도 과 차이가 좀 있어요. 맨 처음에 발표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합격한 애들의 70%컷이에요. 70%컷에 평균 점수가 다 나오고 과목별 평균까지 다 나왔어요. 영어 등급이나 이렇게 쭉 다 보여줬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컴퓨터과학부는 국어가 98%, 수학이 99%, 한국어가 93.5 해가지고 평균이 97.5였다. 이렇게 나오고 영어는 2등급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걸 싹 빼버리고 평균만 보여줬어요. 평균. 귀찮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먹고 영어도 안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일반과 지역균형을 나눠서 발표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의예과가 99.25입니다. 100, 198, 99.17에서 99.25%. 0.75죠. 상위 0.75.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시면은 뭐 UA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진학사라든지 예민역을 하시면은 내 위치가 나와요. 그 위치가 나왔을 때 0.75가 나오면은 서울대 의학과 떨어집니다. 그거는 전체의 나의 위치예요. 그 위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이 점수의 100분이고요. 서울대 의대에 가려면은 0.1% 정도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0.75면은 그 수도권의 의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의 100분위 평균. 그리고 UA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전체에서의 나의 위치.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절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연대는 영어 등급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연대는 영어에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영어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연대는 꽤 큽니다. 연대는 한 5점 정도. 그리고 3등급이 되면 12.5점. 이렇게 폭이 크기 때문에 연대는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상당히 불리해져요. 그러나 얘네들 보시면 의예과가 100, 199, 99.2. 그렇죠? 여기는 99.4. 100, 199였고 서울대는 100, 198이었어요. 서울대들이 더 못했네요. 그죠? 얘네들은 풀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원두개를 했어야 되죠. 근데 올해부터는 원두개가 허용이 됐죠. 결과는 또 지켜봐야겠죠.
고려대도 대략 90점대 중반 정도면서 영어는 대략 2등급도 꽤 그러니까 연대를 제외하고는 폭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안 하면 79점 나와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다 얘기해줘요. 영어 공부 하라고. 저는 수학과학 학원입니다. 상담하면서는 영어 안 하면 진짜 79점 나와요. 서강대 정도 갔으니까 이제 80%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80%대가 보이는데 실제 그 위치로 보면은 대략 95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93% 이 정도 상상에서 나옵니다. 성균관대 의대는 99%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과에 따라서 이제 높낮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제일 우울한 얘기가 될 텐데요. 수능 성적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왜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도 열심히 막 하지만은 응시 인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봤죠. 그것도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가 A4지 한 장으로 아주 친절하게 나와요. 우리 반 등수, 전교 등수, 전국 100분위가 다 나와요. 예,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못 틀렸는지까지 다 나와요. 밑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조합 100분. 그래서 국수탐, 영어 좀 빼고 국수탐을 해가지고 내가 100분이 94, 혹은 상위 6%. 내 위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위치가 나와서 내 위치가 그건 줄 알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갈 수 있구나 판단을 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겨울방학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3월이 돼요. 3월이 됐더니 작년에 3월에 재학생이 30만 3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성적표가 나오면 큰 차이는 없어요. 왜? 우리끼리 본 거거든요. 항상 경쟁하던 아이들과 시험을 봐서 내 위치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안심을 하죠. 근데 6월이 되면서 많이 달라져요. 6월에는 얘네가 들어오죠. 연수생 검정고시. 22학년도에는 대략 5만 7천 명. 작년에 6만 5천 명. 올해 7만 5천 명. 확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시험을 봤다가 갑자기 6만 5천 명이 같이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러면 다른 시험이 되죠. 경쟁사입니다.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6만 5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 100분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막 섞여져.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나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채점을 했더니 총 100분위가 떨어지는 거죠. 생각. 그리고 평가원 그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성적표 하나 딸랑 있으면서 100분위, 등급, 표준점수 이 세 개만 딱 있어요. 그럼 전체 위치 조합표 위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또 UA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입력을 해가지고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충격을 받습니다. 6월달에. 6월달에 1차 충격을 받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N수생 검정고시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재학생들이 많이 충격을 먹을까요? 실제로 6월달 모의고사 보는 재수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왜 재수생들 공부한 시간이 짧죠? 자, 수능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금 뭐 대학교 고사 면접 보고 이제 다음 주까지 논술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뭘 할까요? 나 이번 때는 안 됐으니까 다시 수능 공부 열공해야지 하는 아이들이 고3 애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단은 끝났으니까 쉬죠. 수시를 접수했으니까 기다려요. 그죠? 안 됐어요. 그럼 정시를 쓰죠? 정시도 안 됐어요. 추가 모집도 해봐요? 안 됐어요. 그럼 2월 중순, 2월 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3월, 4월, 5월이에요. 자, 2월 중순에 11월에 본 수능 시험지를 그대로 줘봐요. 풀어요? 물론 풀겠죠. 근데 많이 잊어버려요. 대신 3월달부터 있는 공부를 해서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6월 공부를 본 거예요. 근데 고3 아이들은 나름 그래도 이제 12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 고3이 되는구나 라고 하고 마음가짐이 일단은 조금씩 바뀌어요. 가면서 좀 흐트러지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겨울방학 동안에 잘 공부를 하고 3월 시험들 보고 6월 시험들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연장선상에 있어서는 재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재학생들이 뚜껑을 열면은 6월 모의고사에서 얘네들 성적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보다 절실한, 그죠? 한 번의 경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재학생들은 이 6월달이 최악이에요. 최악의 컨디션이에요. 결과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3월달에 딱 계약을 했더니 한 10일 있다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죠? 그러고 나서 4월 모의고사가 또 한 3주 있다 봐요. 근데 중간고사예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예요. 수행도 해야 되고 막 엄청 바쁠 때가 그 고3 아이들입니다. 재수생들은 학교를 안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밀리는 거죠. 근데 실력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이때. 국영수의 실력 차이는 크지는 않고, 탐구가 재생들이 좀 더 유리한 실력이 나오긴 하는데, 뚜껑을 열면 얘네들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얘네들은, 재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을 실전에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6월달에 아이들마다. 안 그래 보이지만 되게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때에는 멘탈을 유지를 하면 안 밀려요, 실제로. 안 밀리는 애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멘탈이 유지가 되는 학생들은 6월달에 그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애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9월이래요. 9월이 됐더니 갑자기 7만 8천 명이 됐고 9만 명이 여기 7만 6천 명. 대부분 한 10,000명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약대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9월달에 아이들이 늘어났고 이때는 그냥 10,000명 정도가 늘어났고 여기에서 15,000명 정도로 확 늘어났죠. 얘네들은 왜 늘어날까요? 9월달에 왜 똑같지 않은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요, 재생들이? 아니, 수생들. 약간 좀 재수없는 놈들이 섞여 있어요. 연고대를 다녀요. 난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난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아이들이 이때 투입이 됩니다. 수능은 뭐죠? 100분이에요. 렌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최상위권이 들어오면 나는 밀리는 거죠. 그게 9월달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 뚜껑을 열었더니 12만 9천 명, 13만 9천 명, 올해 접수 인원이 17만 7천 명. 올해 역대 최다예요. 여기 접수 인원이 14만 9천 명이었고 15만 7천 명이었고 접수 인원이 17만 7천 명.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17만 7천 명입니다. 또 늘어나요. 그럼 6월, 9월 수능 평가원에서 보는 게 다 경쟁 상대가 다른 시험이죠. 그게 성적이 받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도 재생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재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정기분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생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재학생들도 못하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걔네들도 정기분포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느 정도 뭐 오차는 있겠지만은 내 성적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야 될 위치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떨어지느냐? 재학생들이 알고 있던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가 가짜라서 그래요. 나의 위치가. 이게 3학년 때 밝혀지는데 실제 3월달에 30만 3천 명이고 원서 접수를 재학생이 35만 명이 했어요. 작년에. 시험 보는 애가 30만 8천 명, 4만 2천 명 정도의 고3이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재작년에도 접수를 36만 명이 했는데 31만 8천 명. 이때도 한 4만 2천 명. 많을 때 5만 명, 적을 때 한 4만 명.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4만 명 정도. 이 아이들은 수능날 시험을 안 봅니다. 고3인데. 왜 안 볼까요? 고3인데. 수시 합격. 그죠? 수시 합격 할 수 있죠.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은 이 수시 합격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긍정적이신 거죠. 실제로 수시 합격을 한 아이들은 6개 대학을 쓰잖아요. 수능 전에 합격자가 발표가 나야 수능을 안 보겠죠. 최저가 없어야 되고, 그죠?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합격한 학교가 제일 마음에 들어야 시원하게 시험을 안 볼 수가 있죠. 그게 조건에 충족하기 힘들 뿐더러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은 의리가 있어요. 내가 수능 가서 망쳐줄게 하고 다 찍고 와요, 실제로 막.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시험을 나가는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시험을 안 보는 3만 명의 아이들은 그냥 안 가요. 자, 모의고사는 어디서 보죠? 학교에 가야 돼요.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모의고사 볼 때 엎드려 자요. 일어나가지고 오해 맡아서 막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놔주는 애가 우리 학교에 반드시 있죠. 꽤 많은 학교도 있고요. 이 지역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신성고도 있고 동산고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물어봤어요. 니네 학교 자네 몇 명이냐.
다 잔대요. 자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 양의 차이죠. 그러면 수능 날은 학교에 가나요? 고사장에 가죠. 모르는 애들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 자다가 얼마나 그들과 대충 떠가지고 이렇게 내줄 필요가 있나요? 그죠? 창피하잖아요. 시험을 봐봐야 할 수 있는 학교 별로 없어요. 갈 생각이.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빠지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11등을 했으면 몇 등급이죠? 11%. 2등급 끝에 딱 걸렸네요. 8%까지가 1등급이고, 그죠? 난 진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 명을 제끼고 10등 했어요. 잘했죠? 그럼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100명이 아니에요. 빠진 인원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쳐보면은 대략 10% 정도가 빠져요. 접수 인원은 10% 정도면은 8등급, 9등급이죠. 거꾸로 8등급이 11%까지 된다.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빠져요. 그럼 90명이네요? 그럼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 나와요. 비약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커트에 걸리는 아이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수능. 그래서 성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12월 모의고사 보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제가 1월 6일까지 상담을 할 거거든요. 한 2주 반 동안 애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뭐 아이들의 방향성을 잡아주기는 할 건데 가지고 있는 내신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선상에 나와 있고 12월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은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능 수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써놔야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렇게 좁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1학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데 내신하고 아마 병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내신이 많이 안 좋으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급상승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일단 모든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특히나 이 상담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영역들 학습 전략입니다. 1대1 상담을 해주고요, 아이들한테. 애들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목별로 겨울방학권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이제 자신을 믿지 말아라. 이거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국어를 어머님들 예전에 이제 기억을 더듬으셔가지고 국어라는 문제를 풀 때에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죠? 대부분 국어를 볼 때 지문을 읽고 거기에 맞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상식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의 주관과 상식선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지 맞는지보다는 일단 올바른 걸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요. 국어 자체가.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아이의 상식선과 이 아이의 주관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수능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옳고 그른 거를 찾으라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보다 올바른 거, 보다 틀린 거, 그러니까 적합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그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게 주관과 상식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19년 동안 주관과 상식선이 쌓여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국어라는 거는 이의 신청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27년도부터 24년도까지 국어 수능을 봤었을 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18년도에는 27문제, 45문제 중에 그리고 21, 적을 때 13, 이 정도. 이게 수학이고요. 이게 영어고요. 국어라는 게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의 신청을 왜 많이 할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죠? 대부분의 아이들도 근데 그럼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어 본능이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국어를 하면서 아이가 이걸 바꾸게 하는 방법은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가 나면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게 더 적합하구나.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틀리는 아이들도 그걸 훈련을 해서 그걸
접어주면은 실제로 성적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대략 67점대 아이들도 70점대 후반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틀린 거에 대한 오답정리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오답정리 막 지문이 막 한두 장이 많이 넘어가는데 그거 오래 붙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상 수능에서는. 왜 내가 틀린 거, 내가 선택한 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깨우치고 넘어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답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성적대에 맞춰서 너는 매일 지문 2개 이상 풀어라. 너는 5개 이상 풀어라.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꾸준히 틀린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이게 머리에 쌓이다 보면 쌓이다 보면은 실전에서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이게 이제 국어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은 직접 풀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시를 해줘요.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우리 원장님 수업을 듣거나 뭐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하루에 그 2시간 20분 수업을 하는데 몇 문제나 풀어주시니 수능 준비할 때 그러면 많이 풀 때가 한 20문제, 적게 풀 때는 한 10문제도 안 돼요. 내용 설명이 많은 거는 5, 6문제만 설명해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해하냐? 한 80, 90% 이해한대요. 왜냐면 이미 다 배운 거고 중간 기말도 다 봤거든요. 수험수 같은 경우에. 미적을 지금 시작하는 애도 있지만은 한번 보내는 게 있고. 대부분 80% 이상 다 이해를 한대요. 그죠?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의 상실이죠. 여기서 어떻게 풀리가? 안 나요. 그래서 방학 때랑 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능과 관련된 것만 하는데 내신 대비가 아니잖아요. 수능 대응전이 쫙 하면서 가는데 하루에 선생님이 많이 풀어줘봐야 10문제에서 15문제예요. 그러면 그 10문제에서 15문제를 집에 가서 똑같이 풀어보라고 해요. 그럼 10문제, 오늘 10문제 선생님이 풀어줬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럼 내가 집에 가서 10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40분, 50분,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풀어봤으니까 감이 없어요. 자, 오늘 보고 직접 답도 알고 풀이과정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한 문제당 1, 2분이 안 걸려요. 남은 그 좀 어려운 문제가 3, 4분 정도. 10문제를 푸는데 사실상 20분이 안 걸려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내가 한 번 더 직접 하면은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한 달 있다가도 풀어도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2달 있다가도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3월 대비로 간단 말이죠. 3월 대비로 갔는데 쭉 배웠는데 3월달에 가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 그죠? 아까 원장님이 순서 바꾼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범위에 가까운 거. 기억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직접 푸는 훈련. 수업 들은 날입니다. 진짜 2, 30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직접 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는 잘하는 애들도 있고 영어가 취약한 애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어쨌거나 취약 부분을 강화시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취약 부분이 뭘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휘예요. 어휘가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휘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영어학원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집에 보면은 수능 관련 보캐블러리가 쫙 이쁘게 꽂혀 있어요. 몇 개 보지도 않았어. 5, 6개씩 꽂혀 있어서 컬렉션 모으듯이 이렇게 해놔요. 잘 보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제일 손에 익은 책을 꺼내라고 해요. 꺼내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라고 해요. 쓰지 말고 보고 읽고 무슨 뜻인지 알고 숙어보고 넘어가고 대부분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단어도 있고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은 처음부터 다 볼 수 있어요. 보면 한 번 더 봐. 또 보면 한 번 더 봐. 그러면 한 4번 정도 반복하면은 거기에 있는 어휘가 상당히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럼 어휘력이 늘어나면 뭐가 되죠? 독해에서 막히던 게 조금 풀리게 되고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찍어서 맞추게 되면 78점이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영어는 단어를 굉장히 중시하게 왜냐면 지금은 학원을 가도 그 단어 물론 하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이 아이가 처음 영어를 접했을 때처럼 단어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는 학원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문제 풀기도 바쁘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다음에 탐구입니다. 탐구는 기초부터 다시.
어차피 대부분 원과목을 할 거고 수학은 아직도 있겠지만은 이제 원과목 많이 하는데 내신 다 끝난 거잖아요. 내신이 다 끝나고 한 번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능 문제 열심히 풀어야지. 그죠? 근데 못 풀어요. 물론 틀리는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못 풀어요. 태진쌤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따로 하라고요. 집에 있는 참고서, 문제집 말고 교과서나 참고서를 갖다 놓고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0분이라도 일단은서부터 직접 손으로 써서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일단은 딱 보고 백지처럼 쓰라고. 띄엄띄엄. 한 2달 정도, 겨울방학 1월, 2월이면 하루 뭐 생명, 하루 하나, 내가 선택한 과목을 해가지고 매일 진행을 하면 처음부터까지 단원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 책을 사면 앞에 요약집이 있어요. 요약집만 이것만 다 외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외워져요. 근데 내가 직접 쓴 거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아이가 3월에 상담 보면은 다 했는지를 확인을 해요. 했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올 거고 문제를 풀 때마다 틀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틀린 문제가 나오면 네가 정리한 걸 펴. 그럼 나 2월 중순에 했었어. 2주 전에. 근데 틀려.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있는 거, 정리 안 돼 있는 거 추가 메모를 하고 그거를 1년 동안 들고 다녀야 돼요. 시험 볼 때마다 문제 풀 때마다. 그럼 수능날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는 내 정리 노트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게 암기예요. 이거를 실제로 아이들한테 다 하라고 시키는데 실제 해오는 아이들은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는 아이들은 거의 10%가 안 돼요. 예전에 이거를 얘기해줬던 애 중에 그 원광대 한예리가 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과목을 선택하면서 지구과학을 안 했어요. 학교에서도 지구과학을 안 배웠는데 다른 과목이 너무 싫어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리화학이 자기 너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방학 동안에 이걸 해라 라고 해서 3월 모의고사에서 47점 나왔어요. 이것만 물론 학원도 다녔죠. 학원 다녔는데 이 단원점에서 47점 맞고 그 마지막에 원광대 한예리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탐구는 특히나 과학에서의 탐구는 수학을 안 먹어요. 그 정시에서의 비중이 이게 수학이 35에서 40 정도면 얘는 25에서 30 정도는 들어가요. 국어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입시 컨설팅 일정은 일단 기말고사 이후에 요 내신 분석 및 지원 가능 전형을 수립을 하고 요 학습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상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또 상담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시 상담은 이제 3월 모의고사 이후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정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6월, 9월에는 이제 수시 원서적 상담을 해요.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해 거거든요. 저희 유해 좀 많이 쓰는데 유해 말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아까 대학 어디가에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는 내신이 대략 한 2.9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별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명지대 정도, 덕성여대 정도, 국민대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학생부 내용도 보고 수시에서 교과나 정시 종합으로 갈 수 있는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근데 이 아이가 대략 2.9였는데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 아이가 6%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그럼 정시에 건대 수의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 합격선상에 들어가는 거죠. 건대 정도 때. 그죠? 6% 정도 나왔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논술이죠. 일단. 그죠? 근데 수학이 1등급이 나왔으면 논술 준비를 하라고 할 거고 수학이 좀 약한 6%였으면은 너는 논술보다는 일단은 좀 더 안정권. 왜? 3월이니까. 6월 되고 9월 되고 수능 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상담을 꾸준히 진행을 해줍니다. 1년 동안. 일단은 12월 최초 상담은 재원생들은 일단은 다 무료로 해줘요. 재원생들은 다 무료로 해주고 3월서부터 좀 부과가 되기는 할 거고요. 그 시간은 그냥 1시간 정도 줍니다. 길게 걸리는 아이들 1시간 반 정도인데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